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김성환입니다. 앞서 두 강의들을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카티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카트리지 프로시저에 대한 최신 경향과 최근 이런 네트워크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카티 시스템의 이제 벤치 투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저의 퍼스널 클리니컬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트리지 프로시저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메로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프랙처, 에이믹도 포함이겠죠. 최근에 셀 베이스 트리트먼트, ACR을 대두로 하는 최근에 이 카티 시스템 같은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스템셀이 여기 포함이 되겠고, 홀 티슈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오주로 대표되는 그런 술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사이즈별로 돼 있고, 조금 스몰 사이즈일수록 마이크로 프랙처라든지 홀 티슈 트랜스플란테이션, 오토로그스, 라지 사이즈는 셀을 써야 된다. 물론 우리 현재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아주 큰 사이즈의 이제 알로그라프트 오스테오콘드라프트도 서구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프랙처는 메로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메로 채널을 만들어서 오토 힐링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별 술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시스테믹 논문을 보시면 충분히 롱텀 팔로업들을 모았을 때 5년 성공률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은 사항으로는 거의 한 70%의 성공률, 10년도 거기에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들은 옵티마이즈된 인디케이션들에서 최근 점점 더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중 미디엄 사이즈의 대상으로 보면 역시나 OA 프로그레션이 40%에 다다르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만 효과가 좋아서 디토레이션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이크로 프랙처 자체의 컨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요즘 제한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마이크로 나노 드릴링이라든지 에이밋 같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 JBS 리뷰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메로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뎁스를 좀 깊게 해보자,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다이미터의 아울을 사용하자, 그래서 서브콘드랄 본의 퍼포레이션, 즉 메로 채널을 늘려주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스템셀, MSC의 컨센트레이션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술식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임상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디퍼 드릴링, 토탈 익스포저 에어를 넓히는 방법, 스몰 드릴링, 스몰 아울, 나노 프랙처라는 불리는 이런 테크닉들은 이미 많은 동물 실험들이 행해졌습니다. 민병 교수님께서도 이 채널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에 얼마나 많은 메로 채널들을 만드느냐가 스템셀 컬렉션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동물 실험에서도 작은 사이즈의 1mm 드릴롤이 컨벤셔널한 저희 아울 크기의 2mm 드릴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카트리지 리스테이션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벌써 2010년도 중반부터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디퍼 드릴링, 즉 서브콘드랄 본 채널을 깊게 만들어서 3차원적으로 볼루메트릭한 채널들을 넓혀주는 시도도 최근 다 시행되어서 동물 실험, 인비트로 실험상, 인비보 실험상에서는 결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최근 클리닉에서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랙처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리지드 숄더를 만들고 마이크로 드릴링을 통해서 좀 더 채널을 깊고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 클리니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크로 프랙처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테크닉은 아시다시피 흔히들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 또는 오그멘테드 마이크로 프랙처, 사람들마다 용어는 다르고 에이믹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에이믹은 아시다시피 콘드로 가이드에서 개발한 네이밍이죠. 오토로그스 콘드로 제네시스라는 그런 네이밍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바이오 컴패터블한 스캐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 테크닉의 주안이 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클럿 자체를 워시아웃을 막아보고 컨센트레이션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스캐폴드가 콘드로 리저너레이션 되는데 프로모션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다음에 원 스텝 프로시저에 가깝다.
타겟들은 사실 그렇게 빅 라지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미디움 사이즈 즉 4cm, 4제곱센치 어라운드의 크기들을 다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스터디들 말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시스테믹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 테크닉들을 모은 케이스 시리즈라든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모아서 보았을 때 이것도 확실히 마이크로 프랙처 언론한 것보다는 같거나 조금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가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컨벤셔널하게 알려진 셀 테크닉인 ACI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ACI는 보시는 바와 같이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뭐 혹자는 세컨과 서드 제너레이션 사이에 다른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포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이야기 나오지만 컨벤셔널하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즉 페리오스팀을 썼던 거,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는 거,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에서 셀을 일시적으로 마지막 생착시킨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만 붙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게이시 또는 겔 어소시에이티드 ACI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뭐 회사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피브린 젤에 섞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걸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테크닉이긴 합니다. 오히려 약간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는 3D 스캐폴드 개념이고 테크니컬리 조금 더 심플하고 기회가 된다면 작은 사이즈는 아스로스콥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즉 액상의 스캐폴드가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이미 5년 폴로업 데이터를 아스로스콥만 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임상 스코어도 5년까지 유지되는 것 같고 5년까지 기본적으로 모카트 스코어도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콜라겐 타입 2 같은 하이알루로니드 카틀리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옵티멀한 케이스를 했을 때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메이시에 대한 결과들이 최근 좋게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메이시 같은 경우는 셀이 이미 상책된 멤브레인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상당히 용이한 게 특징이고 수술 직후에 재활이 비교적 리지디한 스캐폴드를 쓰기 때문에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 5년 이상의 결과들에서 역시 마이크로 프랙처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아날리시스들 연구들을 모아서 하는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가 여러 분야에서 유행인데 이런 카틀리지에 관한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가 한 2개 정도 나와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란 이제 보통 메타아날리시스는 헤드투헤드 비교인데요. 그런 헤드투헤드 비교끼리를 모아서 링크를 걸어서 서로 순위를 매겨보자 하는 이런 메타아날리시스의 방법인데 비교적 약품 같은 데는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카틀리지 프로시저가 또 그렇게 사용하기에 좋긴 합니다. 이유는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링크 프로시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 보시면 마이크로 프랙처, 오그멘티드 마이크로, 즉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 그리고 ACI 종류들, 그리고 오지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RCT 19개 정도를 비교를 했고 보시면 사이즈는 미디움 투 라지 사이즈를 비교를 했는데요. 뭐 개별 결과를 분석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보시면 확실히 어드밴스드 카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들이 다양한 엔드 아웃컴을 봤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셀을 쓴 ACI가 다른 메이스나 ACI가 이런 마이크로 프랙처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를 보인다 하는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스로스콥지에도 이런 서지컬 테크닉을 모아서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단지 3개만 비교해봤습니다. 메로 시뮬레이션 테크닉, 오지 ACI 이렇게 봤을 때 역시 RCT 12개 정도를 메타아날리시스를 엮어서 크로스 링킹해서 분석해봤고 여기는 순위를 매기진 않았더라고요.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의 장점이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아쉽게도 순위는 못 매겼고 롱텀 팔로업에는 확실히 페일리어 레이트가 마이크로 프랙처가 높고 ACI가 낮다. 역시나 결론은 이런 오츠라든지 ACI 자체가 마이크로 프랙처보다는 베러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인다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메젠카마 스트로마 셀 또는 스템셀이라고 부르는 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넘어가면 스템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성체줄기 세포에 가까운 메젠카마 스트로마 셀들이고요. 흔히 메젠카마 스트로마 셀들을 이제 한정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셀 서피스 마커와 플라스틱 어드리언스 그리고 3개로 다 분화하는 이런 특징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벌써 2006년도에 정의된 거고 최근에는 좀 더 스피시픽한 마커를 고르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드라이브된 오리진에 따라서 셀 서피스 마커는 다르다. 그리고 컬티베이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스템셀 치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크게 나눠보면 많이 보신 그래프일 텐데 어떤 셀 소스를 쓰느냐, 본메로우냐, 아디포즈나 뭐냐, 컬티베이션을 했느냐, 익스펜디드 컨센트레이션을 했느냐, 인젝션 하느냐, 서지컬 임플란트를 하느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템셀 치료를 다루기 전에 이런 컬티베이션 하지 않은 에스피레이트 컨센트레이트에 대한 치료를 잠시 짚고 넘어갈 텐데요. 본메로 컨센트레이션과 흔히 부르는 스트로말 베스큘러 프랙션, 에디포즈 드라이브드 스템셀 치료라고 흔히 불리는 것들이죠. 본메로는 과거부터 저희가 많이 이용해던 소스고 마이크로 프랙처의 직접적인 소스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카트리지에 좋을 거라고 컨벤셔널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직접 제조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키트들이 나와서 회사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장점은 이런 인비트로, 인비보 역시 연구들이 잘 돼 있고 하지만 단점은 이 토탈 뉴클리어 셀, 즉 우리가 MSC라고 부르려고 하는 포텐트는 여전히 작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연구들도 이미 비맥이 이런 AC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임상 결과도 낸 적이 있고 라지 사이즈도 괜찮다는 임상 결과도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스테믹 논문을 분석을 해보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본메로 컨센트레이션을 쓰는 치료들이 연구들이 너무 인컨시스턴스하고 아직 결론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로멀 베스큘러 프랙션은 역시 에디포즈 드라이브에서 컨센트레이션 한 이런 스템셀을 타겟으로 한 치료긴 합니다. 저희 교실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지방에서 추출한 스트로멀 베스큘러 프랙션이 확실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템셀 포텐트는 거의 한 10%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포텐트 자체가 콘드로제네시티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들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미 여러 번 나온 적은 있고요. 역시 라지 사이즈나 좀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이건 괜찮더라. 또는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필브링 글루를 써서 임플란트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이런 본메로 컨센트레이션과 에디포즈 드라이브 티슈 컨센트레이션은 허가 사항 자체가 50세 미만으로 본메로 드라이브는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고미지원 제한적 의료 기술로 지정되어서 지정된 건 아니고 이제 제한적 의료 기술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에 또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SVF는 최근 이런 제한적 의료 기술로 해당된 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차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카티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품목화가 된 스템셀 치료제는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역시 저희가 관련된 카트리지와 관련된 관절염 치료제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질환에도 아직 흔하지는 않고 보시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제한적 10개 미만의 치료에서 스템셀 치료가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았고요. 아까 원리는 설명해 주셨고 실제로 1제곱시행당 약 500만 개의 셀들을 여기에 이제 투여, 임플란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1.5mm에 7.5가 들었는데 소디움 하이드레이트를 이렇게 섞게 되면 실제로는 1.5보다 조금 더 될 텐데요. 결국 미리당 한 500만 개의 셀이 되겠고 그럼 500만 개 셀은 어떻게 결정됐는가? 저도 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레빗 실험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셀 컨텐트, 즉 작은 셀, 100만 개, 500만 개, 1000만 개, 1500만 개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가장 옵티멀한 게 이제 500만 개, 1mm당 500만 개 정도 셀을 썼을 때 가장 카트리지 리저네이션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아마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진행됐던 프로시저들이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캐리어는 뭘로 할 거냐? 지금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이로닉 애시드가 약간 리퀴드 폼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애시드가 왜 이렇게 사용됐느냐? 이것도 이제 근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로닉 애시드 4%하고 다른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믹스업된 캐리어들, 스캐폴드를 써봤는데 하이로닉 4% 썼을 때 가장
동물 실험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마 지금 베이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스캐폴드랑 섞는다든지 다른 조성의 스캐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연구 결과에 베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결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스캐폴드를 막 섞어 쓰는 것은 사이언스 베이스 바탕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드 오브 액션은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로 파라카인 이펙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복되지 않는 스터디 하나 우리 그 하철현 선생님 그룹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과연 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봤더니 동물에게 임플란트를 하고 2주, 4주, 8주, 16주까지 봤더니 이제 동물에 임플란트 했기 때문에 사람의 DNA를 체크를 해보면 거의 16주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즉 세포 자체가 리제너레이션 되는 건 아니고 역시 파라크라인 이펙트가 메인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 2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까 3를 말씀해 주셨고 톡시시티를 봤던 트라이얼들은 진행된 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톡시스는 없었고 아마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좀 더 많은 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사이즈까지 우리가 셀을 이 같은 조인트에 넣을 수 있느냐를 아마 1, 2 트라이얼에서 시행했었고 아마 이런 라지 사이즈까지도 이런 많은 셀 컨센트레이션은 같지만 많은 수의 셀이 한 조인트 안에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왕준호 교수님께서 최근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이제 HTO와 동반된 연구들이 우리나라 그룹을 중심으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잠시 좀 몇 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HTO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HTO 했을 때 이 카티스템을 같이 하는 게 결과가 없더냐. 케이스 시리즈입니다. 전남대 선종근 교수님 그룹에서 하셨던 거고 65세 미만의 이제 디포미티가 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했더니 케이스 시리즈상으로는 스코어가 다 좋아졌다. 사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펙트가 H2O냐 카틀리지냐 이건 알 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도 이제 이 김석준 교수님께서 이제 메인 저자로 쓰신 저널에서도 역시 40세 미만, 40세 이상에서 베러스 디포미티가 있는 사람들 125명이라는 좀 라지 샘플 사이즈를 하셨더라고요. 역시 봤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클리니컬하기도 좋고 세컨 룩 상에서도 카트리지 리스테이션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오세콘드랄 디펙트라든지 라지 사이즈의 오세콘드랄 디펙트 이런 오체에 관한 케이스 리포트는 이미 좀 나온 게 있어서 오세아스레이스가 아닌 본 디펙트 상에서 써도 이런 케이스 결과가 괜찮다는 결과가 하철원 선생님 그룹에서 이미 보고하신 적이 있고 이런 주브날 OCD에서도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주브날 OCD에 사용하신 경험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이제 비교는 이 HTO랑 동시에 하면서 비맥이랑 움브리크 코드 블러드 스템셀, 즉 카티스템이랑 한 비교 연구들이 최근 꽤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TO를 하고 카티스템하고 HTO하고 비맥을 한 역시 이제 선정훈 교수님 그룹에서 거의 100내와 60내를 비교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클리니컬 스코어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나머지 고시누 스테이지라고 커버리지를 보는 건데 그것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 ICRS 어세스 폼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서는 그래도 스콥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움브리카 코드 블러드를 썼던 카티스템 케이스들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김명구 선생님께서도 최근 유사한 연구를 발표하셨는데요. 25례 비맥 환자, 27례 움브리카 코드 블러드 환자를 HTO 한 사람들만 52명을 이제 비교해서 2년 팔로업, 여기는 MRI 스터디가 메인입니다. 했는데 이 그룹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IKDC도 비슷하고 MRI에서도 조금 낮긴 하지만 통계적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비교적 쇼트홈 팔로우이긴 합니다. 역시 이제 비맥과 이 카티스템을 비교한 연구 최근에 나왔는데 역시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나았다 이런 그다음 경우가 있었고 키싱 리전이 있는 경우만 모아서 해봤더니 그것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비맥 군보다는 카티스템 군들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세컨 룩에서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클리니컬 스코어 자체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컨 룩 결과가 조금 더 낫다. 아까 왕준호 교수님께서도 세컨 룩 결과를 많이 보여주셔서 확실히 세컨 룩을 보면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화 스트럭처하게 제가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한 2018년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39회 정도 시행을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환자군들로 구성됐고 사이즈는 비교적 큰 6제곱cm 이상 정도의 사람자들을 했었고 얼라이먼트 프로시저를 같이 한 것이 한 25회로 3분의 2 정도 됐고 단독군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오늘 술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오픈시키고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5mm의 드릴 빗으로 이제 크게 만들고 사이사이에 작은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해서 컨테인먼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다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전체 환자군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클리니컬 스코어가 대부분 좋아졌고 이 바스나 워맥 스코어는 떨어져서 여기 클리니컬 아웃컴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비교 대상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쿠스 스코어를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1년에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31회를 혹시 리스크 팩터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 4제곱cm 이상의 환자와 미만의 환자를 분석했을 때 클리니컬 스코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코미턴트 프로시저, 얼라이먼트를 한 거를 봤더니 오히려 얼라이먼트 프로시저 한 환자들이 조금 더 저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아마도 좀 라지 사이즈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키싱 리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바스 스코어상에서 안 좋은 팔로업 결과를 보였고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통계적 결과를 낼 만한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카트 스코어를 측정했다. MRI 팔로업을 했던 환자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역시 키싱 리전에 있던 사람들과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결과가 더 안 좋은 걸 보여서 이것들은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케이스 2개만 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조금 베러스가 있었던 사람, 미디움 사이즈의 디펙트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카티스템 프로시저 저희가 시행을 했고 루트 테어가 있어서 같이 루트 리페어도 했던 환자입니다. 얼라이먼트는 비교적 잘 교정된 것 같고 팔로업 MRI에서 모카트 점수는 65점으로 저희가 뭐 65점 기준으로 많이 따지는데 뭐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클리니컬 스코어가 좋아졌고요. 세컨 룩의 상에서 보면 되게 리지드한, 아까 왕조 선생님 보시듯이 좀 펌한 이런 힐링을 보였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는 조금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역시 얼라이먼트 프로시저가 조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리니컬 스코어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팟라이크로 좀 석세스풀하지 않은 결과도 있어서 이런 늘 좋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은 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최근에 이제 리크루팅, 셀을 좀 더 모으고 또는 셀을 이용하는 치료가 좀 더 롱텀하게 아웃컴이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컨 룩에서 보이는 이런 카틀리지의 잘 리스토레이션 된 부분이 얼라이먼트 치료까지 해야 되는 라지 사이즈의 오세아스라이트 환자에서 과연 롱제비티까지 좋을지는 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메니스크 펑션이 안 좋다거나 투머치 라지 사이즈라거나 키싱 리전에 있는 거는 여전히 조금 프로블레마틱하다. 이런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